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혜택들로 넘어가 볼까요? 소셜 시큐리티가 재밌는 게 꼭 내 근로기록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 관련된 혜택들도 있다는 점이더라고요. 이건 특히 부부한테 중요하겠네요. 네, 배우자 혜택, 스파우서 베네피츠. 이거 정말 중요하고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기본 원리는 이래요. 만약에 본인 근로기록으로 받는 연금액보다 배우자의 근로기록으로 계산된 연금액의 절반, 즉 배우자 PI의 50%가 더 많으면요. 더 많은 금액인 배우자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돈의 FRA 기준 연금액 PI가 월 3,000달러이고 부인 본인의 FRA 기준 연금액 PI는 월 800달러라고 해볼게요. 그럼 부인은 본인 것 800달러 대신에 남편 기록에 기반한 1,500달러, 즉 남편 PI의 50%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부인이 남편 걸로 1,500달러 받는다고 해서 남편 연금 3,000달러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고요? 전혀요. 배우자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 배우자 연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조심할 점은 만약 본인이 본인 연금을 FRA 이전에 조기 수령하면 배우자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같이 좀 깎인다는 거예요. 그 비율만큼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만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이제 유족 혜택, 서바이버 베너피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배우자가 받던 연금액 또는 돌아가실 당시에 받을 자격이 있었던 연금액이 현재 본인이 받는 연금액보다 많다면요. 그 돌아가신 배우자 연금액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유족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100%는 본인이 FRA에 도달했을 때 기준이고요. 60세부터는 조금 감액된 유족연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면 50세부터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잘만 활용하면 전략적으로 되게 유리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유족연금을 먼저 받고 내 연금은 70세까지 계속 키워서 나중에 더 높아진 내연금으로 바꾸는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전문가들이 바로 그런 전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족연금을 먼저 받으면서 본인 연금은 지연은퇴 크레딧을 계속 쌓아서 70세까지 최대한 키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둘 중에 더 유리한 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본인 연금하고 유족연금 중에서 항상 더 금액이 많은 쪽 하나만 골라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 보니까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혜택도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혼 배우자 혜택, Divorced Spouse Benefits입니다. 이거 의외로 자격이 되시는데도 신청 안 해서 놓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이 좀 있겠죠? 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첫째는 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최소 10년 이상은 유지됐어야 하고요. 둘째는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현재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셋째는 현재 미혼 상태여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시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근로 기록을 바탕으로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금액은 전 배우자의 FRA 기준 연금액, 즉 PIA의 최대 50%까지입니다. 이것도 되게 놀라운 게 이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전 배우자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였어요.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든 말든 내가 신청하는 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 배우자 본인의 연금액이나 혹은 그 전 배우자의 현재 배우자 연금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 배우자가 아직 본인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신청 자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유족 혜택과 비슷하게 전 배우자 연금액의 최대 10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기간 10년 이상 같은 조건은 똑같이 적용되고요. 혹시 재혼하면 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60세 이전에 재혼하시면 이혼 배우자 혜택 자격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 재혼하시는 경우 장애인이면 50세 이후인데 그때는 이혼 배우자 혜택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규정이 좀 복잡하니까 해당되신다면 꼭 소셜 시큐리티국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혜택이네요.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좀 주의해야 할 점들, 현실적인 문제들도 짚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세금 문제더라고요. 결국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셜 세큐리티 연금도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 잠정소득, provisional income이라는 걸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 잠정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조정총소득, AGI에다가 비과세 이자소득, 예를 들면 지방채 이자 같은 거요. 이걸 더하고 거기에 받은 소셜연금액의 절반, 50%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아, 복잡하네요. 그래서 그 잠정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세금을 내나요? 2024년 기준으로요. 개인 싱글 파일러이시면 잠정소득이 25,000달러에서 34,000달러 사이면 받은 소셜연금의 최대 50%까지가 과세 소득에 포함될 수 있고요. 34,000달러를 넘으면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보고 Married Filing Jointly는 이 기준 금액이 각각 32,000달러랑 44,000달러로 더 높고요. 아, 그럼 은퇴 후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에 따라서도 소셜연금에 세금을 매기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 다른 소득, 예를 들어 401k나 Traditional IRA에서 돈을 언제 얼마나 인출할지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세금이 안 붙는 Roth IRA 자금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식의 세금 계획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연금 받기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는 경우요. 소득 제한 테스트, 어닝스 테스트라는 게 있던데 이것 때문에 일찍 은퇴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소득 제한 테스트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테스트는 본인의 만기 은퇴 연령, 즉 FRA 이전의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 FRA 이전에요. 네. FIA에 도달한 날부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버셔도 연금이 깎이지 않아요. 그럼 FRA 이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데요? 만약 기준보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그냥 깎여버리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삭감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지급 보류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보면 FRA 되기 전에까지는 연간 근로소득이 23,400달러를 넘으면요. 그 초과된 소득 2달러당 연금 1달러가 지급 보류됩니다. 그리고 FRA에 도달하는 그 해에는 기준 금액이 62,160달러로 더 높고 초과소득 3달러당 연금 1달러가 보류되고요. 아, 일시적 보류라는 게 핵심이군요. 많은 분들이 이 보류된 돈이 그냥 영원히 사라진다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보류됐던 연금액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FRA에 도달하면 소셜시큐리티국에서 이걸 다시 계상해서 앞으로 평생 받으실 월 연금액에 반영을 해줍니다. 아, 나중에 조금씩 더 돌려받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의 현금 흐름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이 소득 제한 테스트 때문에 수입 좋은 일을 그만두시거나 소득을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 외에 또 뭐 예상치 못한 문제나 조심해야 할 부분 같은 건 없을까요? 가끔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그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뭔가 행정적인 오류 같은 걸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과다 지급의 덫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아, 더 줬다가 뺏어가는 거네요. 네. 매년 수백만 건의 과다 지급 통지서가 발송된다고 하니까 이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년치에 해당하는 수만 달러를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런 통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 통해서 본인 연금 수령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SSA에서 오는 우편물이나 통지서를 꼼꼼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과다 지급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보통 30일이나 60일인데요. 그 안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해요.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과다 지급 책임이 나한테 없고 이걸 돌려주면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걸 증명해서 면제, 웨이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 구제 방법이 있긴 있군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금 신청하고 12개월 안에는 신청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연금은 다 돌려줘야 합니다.
자, 오늘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 그 타이밍이 평생 받는 돈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거, 그리고 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35년 소득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또 내 기록 말고도 배우자, 유족, 이혼 배우자 혜택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나 FRA 이전 소득 제한 테스트의 진짜 의미 같은 현실적인 부분까지 잘 챙겨야 한다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눈 핵심 원칙들을 잘 이해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미리 계획을 세우신다면 충분히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각자 건강 상태, 재정 상황, 가족 구성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첫걸음을 내디디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역시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 ssa.gov 가셔서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공식적인 소득 기록하고 예상 연금 수령액, 이거 시작 연령별로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이걸 직접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여러 고려 사항들 있죠. 건강, 재정, 가족, 세금 같은 것들. 이걸 바탕으로 본인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여러 시나리오를 한번 따져보시는 거죠. 만약에 상황이 좀 복잡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등록된 소셜 시큐리티 분석가 RSSA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설계사, 회계사, CPA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결정 하나가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은퇴 생활, 수십 년 동안의 재정 안정성에 수만 혹은 수십만 달러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결정이네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하고 만족스러운 은퇴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끼던 가까운 후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평온했던 내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68세 한은정 씨.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근처 조용한 주택에서 강아지 루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5년 전 떠나보낸 후 그녀는 혼자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여름 한국에서 후배가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2주만 묵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한은정 씨는 선뜻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2주가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한은정 씨가 겪은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친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봄 한은정 씨는 급히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LA로 돌아왔을 때 한은정 씨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체중이 5kg이나 빠졌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루나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5월 중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박민정 씨. 20년 전 한은정 씨가 서울의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할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후배였습니다. 한은정 씨는 박민정 씨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 후로는 1년에 한두 번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애들 데리고 미국 여행 가는데 2주 정도 집에서 지낼 수 있겠냐는 물음이었습니다. 한은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몸도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꼈던 후배였고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박민정 씨는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고맙다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잔뜩 가져가겠다고. 한은정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2024년 6월 15일 한은정 씨는 LAX 공항에 박민정 씨를 마중 나갔습니다. 박민정 씨는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캐리어 4개와 백팩 여러 개를 끌고 있었습니다. 포옹을 하고 아이들을 소개하고 박민정 씨는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김 몇 봉지와 고추장, 인스턴트 커피 믹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흔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민정 씨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남편 회사 마일리지를 써서 항공권은 거의 공짜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비를 아끼려고 언니한테 부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은정 씨는 정성껏 불고기를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박민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한은정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은정 씨가 부엌에 나가보니 냉장고가 엉망이었습니다. 치킨 박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아이스크림은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한은정 씨가 아껴두던 한약 봉지는 싱크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쯤 박민정 씨 가족이 일어났고 한은정 씨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찜과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박민정 씨는 물었습니다. 오늘 디즈니랜드 가려고 하는데 언니 차 좀 빌려줄 수 있는지. 한은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날은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디스크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직접 태워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정 씨는 기뻐하며 렌터카 비용을 아꼈다고 말했습니다. 애너하임까지 1시간 반. 주차비 $35. 모두 한은정 씨가 냈습니다. 왕복 3시간 운전. 저녁 7시에 다시 픽업을 하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준비, 점심 장보기, 저녁 요리, 설거지. 박민정 씨 가족이 외출할 때마다 한은정 씨의 차를 썼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리피스 천문대, 산타모니카 해변. 모든 곳을 한은정 씨가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주차비, 기름값, 기타 부대 비용들 모두 한은정 씨가 냈습니다. 박민정 씨는 한 번도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밖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인타운 식당에 가면 박민정 씨는 말했습니다. 언니가 여기 단골이니까 언니가 계산하는 게 좋겠다고. 한은정 씨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 끼에 $150, $200씩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한은정 씨의 통장에서 $2,000가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정 씨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저녁엔 요리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체중이 더 빠졌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한은정 씨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어지러웠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0일 만에 3kg이 더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한은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쉬어야겠다고 부엌에 나가 박민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으면 해. 미안하지만 외출은 너희 가족끼리 다녀와 줄래? 박민정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자기는 언니 보러 온 건데 갑자기 혼자 있고 싶다니 너무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건강이 안 좋아졌고 요즘 잠도 못 자고 약도 먹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민정 씨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지 왜 지금 그런 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언니를 믿고 한국에서 12시간을 날아왔는데
이렇게 냉대를 받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냉대? 지난 10일 동안 몇 끼 밥을 해주고 매일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모든 비용을 낸 것이 냉대인가?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은정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루나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선의로 시작한 일인데, 20년 동안 동생처럼 아꼈던 사람인데, 왜 자신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 그날 오후 박민정 씨 가족은 우버를 불러 외출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10일 만에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내 한계를 말하지 못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힘든 시기였습니다. 외로웠고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후배가 온다는 말에 기뻤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감가는 대화는 일절 없었으며 박민정 씨 가족이 하는 행동들은 이해할 수 없이 당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박민정 씨는 한은정 씨를 친구가 아니라 무료 숙소의 주인으로만 대했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은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과거에 언니 동생 하던 관계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떠나기 전날 저녁 한은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한은정 씨는 박민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언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은정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몸도 마음도 안 좋은 상태에서 너희 가족을 돌보느라 지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진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전략이 중요해도 사람이 쓸 때는 써야 하고 기름값이라도 식사 한 끼라도 내는 게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정 씨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돈 때문에 온 줄 알아요? 그냥 언니를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이렇게 돈 타령을 하면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을 건지는 생각해 봤냐고 적반하장으로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돈 타령이 아니고 배려와 존중의 문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정 씨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알던 언니가 아니고 다른 언니 같다고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미국 와서 인심이 박해졌다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언니를 믿고 왔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다고 서운해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정 씨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은정 씨가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박민정 씨는 우버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박민정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여행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서운하게 헤어질 줄은 몰랐네요. 한은정 씨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20년 전 내가 알던 민정이가 아닌 것 같았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여행을 하기를 바래. 박민정 씨는 환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버가 도착했고 가족은 차에 탔습니다. 한은정 씨는 현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한은정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됐습니다. 며칠 후 한은정 씨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게스트룸에 침대 시트를 빨고 욕실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정돈했습니다. 박민정 씨 가족이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지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은정 씨는 지난 2주를 돌이켜 봤습니다. 신호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김과 고추장 그리고 렌터카 비용을 아끼려고 왔다는 말.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정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그 착하고 열심히 일하던 신입사원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현실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한은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거절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첫날부터 비용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차를 빌려주는 대신 렌터카를 빌리라고 권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후배에게 야박하게 보일까봐, 인색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참았고 견뎠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한은정 씨는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박민정 씨와의 대화창. 마지막 메시지는 출국하기 전 박민정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세요? 짧고 냉랭한 인사. 한은정 씨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20년의 인연이었지만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한은정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루나와 함께 소파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밤 10시에 침대에 누웠고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달에 LA에 오는데 집에서 지낼 수 있겠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우리 집에 와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은정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여건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근처에 좋은 호텔을 추천해 준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전화를 끊고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거절했는데도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한은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거절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이죠. 진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배려로 유지된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한은정 씨는 어머니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절을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사람은 친절보다 지혜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신을 먼저 지켜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요. 한은정 씨는 지금도 로스앤젤레스 조용한 주택에서 루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게스트룸 문은 닫혀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재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들과는 여전히 만납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한은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주간의 악몽이 인생 최고의 교훈이 됐다고 말이죠. 이제는 거절할 줄 알아요. 이제는 자신을 지킬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해치는 친절은 독입니다. 선의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선의는 착취를 불러옵니다. 가까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거절해도 괜찮다고,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셜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SSI는 절대 못 받는다고 다들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잘못된 믿음 하나 때문에 수년간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놓친 한인 시니어가 있었습니다. 평생 인쇄소에서 잉크 냄새 맡으며 일해온 손끝의 땀, 그런데 노후엔 생활비와 약값이 버겁기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한인 시니어에게 벌어졌습니다. 과연 소셜연금과 SSI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겨울 뉴저지 포트리의 작은 아파트. 72세 한동훈 씨는
거실 탁자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들어온 892달러. 이번 달도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동훈 씨는 1975년 미국에 와서 뉴욕의 한 인쇄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 손에는 늘 잉크가 묻어 있었죠. 아내 문희정 씨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렌트비 내고 나면 이번 달도 빠듯하겠네요. 약값은 어떻게 하지? 동훈 씨도 걱정스러웠습니다. 40년 넘게 일했는데 소셜연금이 이것밖에 안 되니. 당시 동훈 씨는 인쇄소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했습니다. 사장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해준 시기도 있었고 현금으로 받은 적도 많았죠. 그 결과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은 충분했지만 연금액은 적었습니다. 희정 씨가 말했습니다. 옆집 안 씨 아주머니는 SSI라는 걸 받는다던데 우리도 알아볼까요? 동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우리는 소셜연금 받고 있잖아. 그럼 SSI는 못 받아.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지만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렌트는 매년 오르고 병원비와 약값은 늘어만 갔죠. 2024년 1월 한인회관에서 열린 시니어 정보 세미나. 동훈 씨 부부는 무료 점심 때문에 참석했지만 강사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복지 상담사 오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소셜연금을 받는다고 SSI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동훈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제가 소셜연금으로 892달러 받는데도 SSI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SSI 최대 지급액은 개인 943달러입니다. 만약 소셜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쳐도 이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SSI를 받을 수 있어요. 희정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손해본 거예요? 오 상담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계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세미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동훈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SSI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지? 다음 날 동훈 씨는 지역 사회보장국 SSA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원이 컴퓨터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씨, 소셜연금으로 892달러 받으시네요. SSI 기준으로 보면 51달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훈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상담원이 답했습니다. SSI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자산 기준도 있어서 은행 잔고나 재산이 개인 2,000달러를 넘으면 안 됩니다. 동훈 씨가 계산해 보니 은행 잔고는 1,500달러 정도였습니다. 자산 기준은 충족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문희정 씨도 소득이 있으신가요? 부부의 경우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희정 씨도 소셜연금으로 매달 650달러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부 합산 1,542달러. 2024년 SSI 부부 최대 지급액 1,415달러를 넘어서 SSI를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동훈 씨가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때 상담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한동훈 씨께서 시각장애 판정을 받으셨네요?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동훈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3년 전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SDI 장애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주 정부 보조 프로그램도 있어요. 또한 상담원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신청하셨다면 받았을 금액을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훈 씨 부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놓친 혜택이 이렇게 많았다니. 집에 돌아와서 동훈 씨는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상황의 한인 시니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소셜연금 받으면 SSI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었습니다. SSI 신청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은행 명세서, 재산증명서, 의료기록, 시민권증명서. 동훈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 서류를 다 어떻게 준비하지? 다행히 한인회에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정은미 씨가 도와주었죠. 은미 씨가 조언했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달에 51달러가 작아 보여도 1년이면 612달러예요. 약값이라도 보탬이 되잖아요. 하지만 첫 번째 신청은 거절되었습니다. 제출한 은행 명세서가 3개월 전 것이라 최신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희정 씨가 낙담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동훈 씨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은미 씨가 격려했습니다. 대부분 첫 신청은 거절돼요. 다시 해보세요. 두 번째 신청을 위해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서류로 빠짐없이 준비했죠. 3개월 후 드디어 승인 편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SSI는 받을 수 없지만 대신 SNAP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엑스트라 헬프 자격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훈 씨가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SSI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은미 씨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큰 혜택이에요. SNAP로 월 200달러 정도 식비 지원받고 엑스트라 헬프로 약값도 크게 줄어들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니 그랬습니다. 스냅 푸드 스탬프 월 204달러, 메드케어 엑스트라 헬프 약값 월 150달러 절감, 총 월 354달러 혜택. 동훈 씨가 놀랐습니다. SSI 51달러보다 훨씬 많네요. 희정 씨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식비 걱정은 덜었어요. 약값도 줄어들고요. 동훈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75세 노태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노 씨, 소셜연금 받는다고 SSI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노태식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월 125달러에 SSI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웃 68세 서경애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셜연금 720달러만 받고 있었는데 SSI로 223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었죠. 5년 동안 이 돈을 못 받고 살았어요. 알았더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동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통받는 한인 시니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한인회에 제안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세미나를 더 자주 열어주세요.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동훈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음은 SSI에 관련된 핵심 정보 3가지입니다. 첫째, 소셜연금과 SSI는 별개 제도입니다. 소셜연금을 받아도 금액이 적으면 SSI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개인 943달러, 부부 1415달러가 기준입니다. 둘째, 자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집과 차 한 대는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사회보장국 SSA에 직접 문의하세요. 한인회나 복지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시도하세요. 동훈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놓치고 계신 혜택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혼자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곧 올까 하는 불안감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죠. 오늘은 시니어 아파트와 어시스트 리빙, 즉 요양형 아파트의 차이를 실제 시니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언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명확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3년 가을 뉴저지 포트리의 한 시니어 아파트 1층 라운지에서 72세 조병수 씨가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정육점을 운영하다 은퇴한 그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조병수 씨는 친구 김태원 씨에게 이곳 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큰 집에 있을 때는 너무 적적했는데 여기서는 또래 친구들과 매일 만날 수 있어 외롭지 않다고 했죠. 무엇보다 섹션 8 지원을 받아 월 $450만 내면 되니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시니어 아파트는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독립형 주거 시설로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입주자가 시니어이고 안전 손잡이나 응급 호출 버튼 같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 특별하죠. 병수 씨는 아침에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점심은 아파트 카페테리아에서 $5에 해결하며 저녁은 또 자신이 요리해 먹는 완전한 독립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시니어 아파트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망을 갖춘 이상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 캘리포니아 LA 근교의 한 어시스트 리빙 시설 식당에서 78세 한정숙 씨가 다른 입주자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숙 씨의 딸 민지 씨는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신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의 공포는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죠. 민지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 했지만 정숙 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살 곳은 자신이 정하겠다는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면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어시스트 리빙 요양형 아파트였습니다. 이곳에서 정숙 씨의 하루는 오전 7시 직원이 와서 약 복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8시에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10시에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오에는 점심, 오후 2시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8시에 다시 약을 복용하는 규칙적인 일과를 보냅니다. 정숙 씨는 24시간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준다는 안정감이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밤에 응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혼자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시설의 비용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조병수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시니어 아파트 기본 월세는 $1,200였지만 섹션 8 지원을 받아 $450로 줄었고 여기에 유틸리티 약 $100를 더하면 총 월 $550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뉴저지 지역에서 일반 시니어 아파트는 보통 $800에서 $1,500 사이이며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는 $300에서 $800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반면 한정숙 씨의 딸 민지 씨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의 어시스트 리빙 비용을 털어놓았습니다. 기본 월 비용이 $5,200에 추가 케어 레벨 2로 $800이며 약 관리 서비스 $300를 더하면 총 월 $6,300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평균을 보면 기본형이 $4,500에서 $5,500,
메모리 케어가 포함되면 $6,000에서 $8,000, 프리미엄 시설은 $8,000에서 $12,000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민지 씨는 어머니의 저축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5년 정도면 자금이 바닥날 것 같다는 걱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회계사 정현수 씨는 이런 경우 메디케이드 신청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는데 자산이 $2,000 이하가 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노인복지 전문가 김영희 씨가 명쾌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시니어 아파트가 맞는 경우는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약 복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요리와 청소 같은 가사가 가능하고 월 $1,500 이하의 예산을 가진 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75세 박영수 씨는 시니어 아파트에서 3년째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은 시니어 센터에서 먹으며 저녁은 간단히 해먹는 일상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어시스트 리빙이 필요한 경우는 약 복용 관리가 필요하거나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개인 위생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경증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이 있으면서 월 $4,000 이상의 예산이 있는 분들이라고 김영희 씨는 설명했습니다. 80세 최순애 씨의 아들 준호 씨는 어머니가 넘어지신 후로 혼자 샤워하기 어려워하셨는데 어시스트 리빙으로 옮기고 나서 훨씬 안전해졌다는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족의 마음도 편해지고 어머니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아 만족하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것은 단계적 이동 전략입니다. 사회복지사 이미란 씨는 65세에서 75세 사이에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하여 건강할 때 미리 적응하고 이후 건강이 나빠지면 어시스트 리빙으로 옮기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73세 강석호 씨는 이런 계획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68세에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했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이미 어시스트 리빙 시설도 둘러보고 대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딸 은주 씨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하시니 자녀들도 안심이 되고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준비는 60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니어 아파트 리서치를 시작하고 65세가 되면 실제 입주를 고려하며 70세에는 어시스트 리빙을 견학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75세가 되면 대기 명단에 등록해두는 것이 현명한 순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재무설계사 오상진 씨는 롱텀 케어 인슈어런스를 60대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 $200 정도의 보험료로 나중에 어시스트 리빙 비용의 절반에서 70%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변호사 최정민 씨는 법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 위임장과 리빙 윌 사전 의료 지시서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치매가 온 후에는 이런 법적 서류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심리상담사 노혜정 씨는 가족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과 미리 대화하여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재정은 어떻게 관리할지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조병수 씨는 시니어 아파트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건강해서 시니어 아파트가 딱 맞지만 5년 후에는 어시스트 리빙도 고려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정숙 씨도 어시스트 리빙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안전하고 외롭지 않으며 잘 돌봐주는 이곳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니어 아파트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분들에게 월 $1,000 전후의 비용으로 또래와 함께하는 안전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어시스트 리빙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월 $5,000 이상의 비용으로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죠. 중요한 것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세우며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급히 시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미리 시니어 아파트와 어시스트 리빙을 모두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인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여행 중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여권 분실과 영주권자의 그린카드 분실은 대처법이 완전히 다른데요. 잘못 대응하면 체류 신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두 분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각 상황별 정확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LA에서 온 71세 강석준 씨는 아내와 함께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석준 씨는 200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드라이클리닝 사업으로 성공한 후 은퇴한 상태였죠. 제주도 여행 중이던 어느 날 석준 씨 부부는 성산일출봉을 구경하고 렌터카로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면서 놓고 온 서류 가방이 저녁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부부의 미국 여권이 모두 들어 있었죠. 석준 씨는 처음엔 침착했습니다. 시민권자니까 대사관 가면 바로 해결되겠지.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한 석준 씨는 곧바로 광화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긴급 예약을 해도 이틀 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사과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에는 경찰 분실 신고서, 여권 사진 임해, 항공권 증명, 신분증, 수수료 145달러가 필요합니다. 처리는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립니다. 석준 씨가 초조해했습니다. 3일 후 LA행 비행기인데 직원이 안타까워하며 답했습니다. 항공편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결국 석준 씨는 항공료 변경 수수료로 600달러, 서울 호텔 3박에 60만 원, 제주 서울 왕복 항공료까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LA에서 예정된 손자 생일 파티를 놓친 것이 가장 마음 아팠죠. 4일 후 받은 긴급 여권은 1년짜리 임시 여권이었습니다. 미국 귀국 후 정식 여권을 다시 신청해야 했고 그 비용도 추가로 145달러가 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뉴욕에서 온 69세 이정환 씨는 더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정환 씨는 1992년에 영주권을 받은 후 32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였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정환 씨는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지갑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주권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환 씨는 순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린카드 없이 어떻게 미국에 들어가지? 정환 씨는 한국 여권은 따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그린카드가 없으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환 씨는 부산 미국 영사관 출장소를 찾았지만 그곳에서는 간단한 공증 업무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서울의 미국 대사관까지 가야 했죠.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린카드 재발급은 미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I-131 양식으로 임시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트랜스포테이션 레터 또는 보딩 포일이라고 부릅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았습니다. 한국 여권, 영주권 카드 분실 경찰 신고서, 사진 임해, 미국 거주 증명세금 보고서, 은행 명세서 등 항공권, 그리고 수수료 575달러였습니다. 정환 씨의 아들이 뉴욕에서 급히 세금 보고서와 은행 명세서를 이메일로 보내왔지만
공증이 필요하다는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처리하는데 5일이 걸렸고 그동안 서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환 씨가 이미 한국에 4개월째 체류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수 있는데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죠. 드디어 귀국하는 날 두 사람의 경험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시민권자 강석준 씨는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긴급 여권을 제시했을 때 항공사 직원이 잠시 당황했지만 상급자 확인 후 탑승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LA 공항 입국 심사에서도 시민권자 전용 창구로 갔더니 심사관이 긴급 여권을 보고 여권 분실하셨군요. 조심하셔야겠네요. 라며 웃으면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죠. 반면 영주권자 이정환 씨의 경험은 훨씬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I-131 서류를 보여주자 항공사 직원이 본사에 여러 번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이 서류로 정말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30분의 확인 끝에 겨우 탑승권을 받았지만 진짜 시련은 뉴욕 JFK 공항이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린카드가 없죠? 얼마나 한국에 있었습니까? 정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4개월입니다. 라고 답하자 심사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6개월이 안 되어서 다행이네요. 2차 심사실로 가세요. 2차 심사실에서 3시간을 기다린 후 정환 씨는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한국에 있었는지, 미국에 집이 있는지, 세금은 내고 있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결국 입국은 허가되었지만 심사관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다음엔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가세요. 그리고 그린카드는 즉시 재발급 신청하세요.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마이클 박 씨가 각 상황별 대처법을 정리해 줬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여권을 분실했을 때 한국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를 하고 영문 확인서를 받으세요.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긴급 예약을 신청하세요. 서울 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경찰 신고서, 미국 여권용 사진 임해, 신분증, 항공권, 수수료 $145입니다.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이면 긴급 여권이 나옵니다. 이 긴급 여권은 제한적 유효 기간 보통 1년을 가지며 미국 귀국 후 정식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영주권자가 그린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입니다. 이것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먼저 한국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를 하세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 I-131 신청 예약을 잡으세요. 필요 서류는 한국 여권, 경찰 신고서, 사진 임해, 미국 거주 증명, 서류 세금 보고서, 집 렌트 계약서, 은행 명세서 등 항공권, 수수료 $575입니다. 처리에 3에서 5일이 걸리며 이 서류는 일회용입니다. 미국 입국 후 즉시 I-9T로 그린카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비용은 $540, 기간은 6에서 12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영주권자는 한국 체류가 180일, 즉 6개월을 넘으면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다음은 두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운 미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 분실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 5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여권과 그린카드는 절대 같은 곳에 보관하지 마세요. 시민권자도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분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모든 중요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다른 곳에 보관하세요. 클라우드에 스캔본을 저장하면 어디서든 접근 가능합니다. 셋째, 여권용 사진을 미리 준비하세요. 시민권자는 미국 규격 2곱하기2인치 4장, 영주권자도 동일한 미국 규격 4장을 준비하세요. 넷째, 영주권자는 리엔터리 퍼밋,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2년간 유효하며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에도 영주권을 보호해 줍니다. 다섯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세요.
서류 분실로 인한 체류 연장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 증명 서류 세금 보고서, 은행 명세서, 집 계약서의 사본을 항상 소지하세요. 그린카드 분실 시 필수입니다. 강석준 씨는 이제 여권을 몸에서 떼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라도 여권 없으면 고생합니다. 긴급 여권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정환 씨의 교훈은 더 절실합니다. 그린카드는 영주권자의 생명줄입니다. 잃어버리면 미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린카드를 금고에 넣고 여행할 때만 꺼냅니다. 정환 씨는 미국에 돌아온 후 즉시 그린카드 재발급을 신청했고 8개월 만에 새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떠날 수 없어 동생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죠. 여러분,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각자의 신분에 맞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영주권자는 그린카드가 없으면 합법적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작은 부주의가 체류 신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안전한 여행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